공안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기차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안에 누구 있어요? 문 여세요. 딸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14년 만에 제 입에서 나온 한국어였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 듣는 엄마의 언어. 문 밖 공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14년간 숨겨온 제 정체, 그리고 딸과 함께 가는 자유행. 모든 게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미양입니다. 아니, 이제는 리샤오메이라고 불려야겠죠. 14년 전 19살이던 제가 두만강을 건넌 건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에서 저를 기다린 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2010년 1월 영하 15도의 새벽이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저를 산둥성 농촌 마을로 데려갔고 1만 위안에 팔았죠. 그날 밤 제 이름은 사라졌고 리샤오메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9월입니다. 중국 산둥성 리니시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아침 6시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옥수수죽을 끓이는 냄새가 방 안에 퍼지고 창밖으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50대 중국인 남편 리청은 이미 밭으로 나갔고 10살 딸 보라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어요. 딸의 중국 이름은 리메이입니다. 아이는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어를 들려준 적이 없거든요. 마마, 일어났어요. 딸이 방에서 나오며 중국어로 외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메이, 세수하고 와. 죽다 됐어. 완벽한 중국어입니다. 억양도 발음도 현지인과 똑같아요. 14년 동안 연습한 결과죠. 가끔은 제가 정말 리샤오메이인지 미양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온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아이는 배낭을 던지고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친구가 USB 줬어. 한국 드라마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죠. 응, 친구 오빠가 인터넷에서 받았대. 배우들 엄청 예쁘대.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딸과 함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이 하나 떴어요. 딸이 클릭했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밝은 도시, 깨끗한 거리, 그리고 화면 아래 자막이 떴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사랑해요라는 세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4년 만에 보는 내 나라 글자였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글자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쁘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리샤오메이로만 살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딸 몰래 그 USB를 3번 더 봤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죠. 노트북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볼륨을 0으로 맞춘 채 자막만 읽었어요. 보고 싶어, 미안해, 사랑해. 14년 만에 읽는 한글이 눈물처럼 화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가락은 무의식 중에 화면 위 글자를 따라 그리고 있었어요.
미양이라는 제 진짜 이름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그 드라마에 빠져들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저녁 보라가 다시 USB를 보자고 졸랐고 우리는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 속 주인공들은 서울 거리를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제 얼굴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딸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주인공도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우리는 왜 할머니가 없어요? 외할머니도 친할머니도요. 친척도 한 명도 없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북한 해산에 살아계실 겁니다. 14년 동안 소식 한 번 듣지 못했지만요.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외할아버지는요? 이모는요? 삼촌은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뒤로 물러나는 기분이었어요. 다 돌아가셨어. 엄마는 어릴 때 고아였어.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도 불쌍하네. 나도 아빠 가족밖에 없네. 아이가 제 품에 안겼고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밭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14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제자리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어떨까요? 이 아이도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저처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요? 다음 날 아침 장마당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옆마을에 공안이 들이닥쳤다고 탈북 여성 2명이 잡혀갔다고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전했어요. 리샤오메이 조심해. 요즘 단속이 세. 신고 들어오면 끝이야. 제 손에 든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단속, 북송, 그 단어들이 14년 만에 다시 제 목을 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딸과 함께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14년 전 제가 넘어온 그 두만강을 다시 건널 순 없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김 언니를 만난 건 장마당 뒤편 낡은 국수집에서였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오후 2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50대 조선족 여성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미영이 맞지? 14년 만에 듣는 제 진짜 이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한국 갈 수 있어요? 김 언니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죠. 돈 있어? 있어요. 얼마? 2만 달러. 김 언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혼자? 아니요. 딸이랑. 김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애가 몇 살인데? 10살이요. 혼혈이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언니가 말했어요. 그럼 복잡해. 애는 중국 호적이 있으니 한국 국적 못 받아. 그래도 갈 거야? 저는 김 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함께 가야 해요. 김 언니가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어요. 좋아. 1인당 1만 달러. 선불이야. 루트는 윈난성 징홍에서 라오스 국경 넘어서 태국 가는 거. 한 달 걸려. 중간에 죽어도 환불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쪽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14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장마당에서 중국어 과외하며 1위안씩 모았고 남편 몰래 밧질 품삯도 숨겨뒀죠. 밤마다 세고 또 셌던 돈이었습니다. 김 언니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월 5일 새벽 4시 리니역 뒤편에 와. 혼자 애는 데리고 오고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요? 김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난 모르는 일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라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메이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갈 거야. 거기 가면 내 진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TV 속 그 나라요? 응.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10월 4일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리청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딸은 내일 여행 간다며 신이 나서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4년 동안 이 남자는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밥도 굶기지 않았고 딸도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거래였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딸을 깨웠습니다. 메이야, 일어나. 갈 시간이야. 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가장 좋아하는 붉은색 머리끈을 머리에 맸어요. 엄마, 이거 하고 갈게요. 할머니께 예쁘게 보여야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 50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샤오메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고 남편은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하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리니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김언니가 건네준 티켓은 윈난성 징홍행 좌석이었어요. 36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딸은 창밖 풍경을 보며 신기해했지만 저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검문이 잦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24년 10월 6일 오후 3시 귀저우성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한 작은 역에 멈춰 섰어요. 그때 제복 입은 공안 2명이 객차에 올라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무슨 일인지 몰라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딸의 손을 꽉 쥐며 일어났어요. 메이야, 화장실 가자. 빨리. 목소리가 떨렸지만 딸은 따라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는 순간 복도에서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신분증. 이쪽도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딸이 겁에 질려 제 품에 안겼고 아이의 몸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안에 누구 있어요? 문 여세요. 딸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한국어였습니다. 14년 만에 제 입에서 나온 모국어.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절박함만은 느꼈나 봅니다. 문 밖에서 공안이 다시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배탈 났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중국어로 외쳤고 다행히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우리는 20분 동안 그 좁은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까 그 낯선 언어가 뭐였는지 묻고 싶은 눈빛이었죠. 10월 7일 새벽 기차는 윈난성 징홍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도시답게 공기가 따뜻했고 야자수가 거리에 늘어서 있었어요. 김언니가 알려준 주소는
기차역에서 3km 떨어진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그곳으로 걸어갔지만 여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전화하신 번호는 김언니의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꺼져 있었습니다. 3번, 4번, 10번. 계속 꺼져 있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언니 안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낯선 국경 도시 한복판에 버려진 거였어요. 2만 달러를 주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싸구려 호텔을 찾아 방을 잡았어요. 하룻밤에 80위안. 남은 돈은 500위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저 방에 조선 여자 있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조선족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언니가 보냈어요. 나 따라오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는 어디 있어요?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죠. 공안한테 걸렸어요. 대신 내가 데려다 줄게. 근데 돈은 2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배요? 저는 이미 다 줬어요. 그럼 여기서 잡히든지.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500위안밖에 없어요. 제발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대신 빨리 움직여요. 내일 새벽 떠나 10월 8일 새벽 4시 우리는 낡은 밴에 올랐습니다. 우리 외에도 탈북자 3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여자였고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차는 12시간을 달렸고 국경 마을 모안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산길로 국경 넘어서 라오스 가는 거. 이틀 걸려.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10월이지만 윈난성 산속은 습하고 더웠어요. 딸은 처음엔 씩씩하게 걸었지만 4시간쯤 지나자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계속 걸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딸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열이었어요. 엄마, 나 춥고 더워요. 딸이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마를 짚어보니 40도는 넘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아파요. 잠깐 쉬어야 해요. 브로커가 차갑게 대답했죠. 못 쉬어요. 새벽까지 국경 넘어야 해. 못 따라오면 두고 가.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밤새 걸었습니다. 진흙탕을 헤치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걸었어요. 딸은 제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죽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엄마가 지켜줄게. 한국어였어요. 딸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목소리의 떨림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이 찢어졌습니다. 신발 안이 피로 젖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서 가던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저기 국경이야. 저 개울만 건너면 라오스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차가운 개울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딸이 제 등에서 축 늘어졌어요. 메이야, 메이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가늘게 간신히. 라오스 국경 마을의 허름한 병원에서 딸은 3일간 링거를 맞았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곳이었어요. 의사는 라오스어로 뭐라고 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딸의 열이 내리는 걸 보며 안도했죠. 하지만 10월 12일 새벽 라오스 경찰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입국. 우리는 체포되었어요. 라오스 이민국 수용소는 비엔티안 외곽에 있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이었고 한 방에 20명씩 수용되어 있었어요. 딸과 저는 구석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탈북자들이 많았어요. 모두 한국을 가려다 잡힌 사람들이었죠. 어느 30대 여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얼마나 기다렸어요? 오늘 들어왔어요. 아, 나는 벌써 2달째야. 한국 영사 언제 오려나. 딸은 수용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깼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붉은 머리끈은 여전히 머리에 있었지만 색이 바래서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딸을 안으며 매일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할머니 만날 수 있어. 거짓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0월 28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수용소를 방문한 거예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고 통역관과 함께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보호 대상자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14년 만에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2010년에 북한에서 왔습니다. 딸이랑 같이 한국 가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발음이 어색했지만 한국어였어요.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은 혼혈이시죠? 네.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 보호 대상자로 함께 입국 허가받으실 수 있어요. 11월 5일 우리는 태국 방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보호시설이었어요. 깨끗한 방과 따뜻한 밥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태극기를 봤어요. 대사관 정문에 펄럭이는 빨강 파랑 깃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저 깃발이 뭐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깃발이야. 대한민국.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중국 아니에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는 중국이 고향이었고 중국어가 모국어였으니까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메이야, 아니 보라야.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우리 이제 한국 갈 거야. 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월 15일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11월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어요. 15년 만에 맞는 한국 공기였습니다. 딸은 제 손을 꽉 잡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공항은 너무 밝았고 사람들은 빨리 걸었고 모든 안내 방송이 한국어였어요. 딸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무슨 말해요? 중국어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말이야. 너도 곧 배울 거야.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12주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문법도 발음도 다 잊어버렸거든요. 저는 미양입니다를 발음하는데 혀가 꼬였어요. 딸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알파벳부터 배워야 했으니까요. 기역, 니은, 디귿. 아이는 매일 울며 물었어요. 엄마, 나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중국말이 더 쉬운데.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이제 여기 사람이야. 2025년 2월 10일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 구로구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딸은 3월에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첫날 돌아온 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땠어? 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라 어머니,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 달 후 딸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한테 짱깨래요. 중국으로 돌아가래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보라야, 그건 나쁜 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딸은 소리쳤어요. 나는 중국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아니에요. 중국어였습니다. 딸은 집에서도 계속 중국어만 썼어요. 5월 17일 밤 9시 딸이 사라졌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하나원 상담사에게 전화했고 밤새 서울 거리를 헤맸어요. 새벽 4시 한강 다리 위에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난간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보라야. 제가 소리쳤고 딸이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이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요?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2035년 5월 서울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딸 보라는 이제 25살 대학교 5학년생이 되었어요. 한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죠. 키는 저보다 크고 머리는 긴 생머리에서 단발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붉은 머리끈을 서랍 깊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44살입니다. 구로구 작은 음식점에서 일하며 딸 학비를 냈어요. 한국어는 이제 자연스럽고 탈북민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도 합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미양과 리샤오메이 사이 어딘가에서 제 자리를 찾았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봉사 갔다 왔어요. 보라가 집에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딸은 매주 토요일 탈북 청년 모임에서 통역 봉사를 해요. 중국을 거쳐 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국어 서류를 번역해주고 가끔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 만났어? 제가 물었고 딸이 대답했어요. 20대 언니였는데요. 저처럼 중국에서 태어났대요. 엄마가 탈북자고요.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대요. 딸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10년 전 생각났어요. 그때 저도 똑같았잖아요. 그날 밤 딸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엄마, 나 편지 썼어요. 아빠한테요. 중국 아빠. 리청.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놀라 딸을 바라봤어요. 보라야. 딸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 저 리메이예요. 아니, 이보라예요. 10년 만에 편지 써요. 아빠는 저 기억하시나요? 빨간 머리끈 하고 있던 10살 여자예요. 엄마랑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요. 아빠한테 인사도 못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생이에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쳐요. 사람들은 저보고 물어봐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요.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두 나라 딸이에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 편지 보내고 싶어요. 아빠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내자. 딸이 서랍에서 붉은 머리끈을 꺼냈어요. 15년 전 그 머리끈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끝이 해졌지만
여전히 붉었어요. 딸이 그걸 편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같이 보낼게요. 아빠가 기억할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저희가 USB 속에서 봤던 그 세상이에요.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우리 잘한 거죠?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우리 잘했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딸의 정체성을 숨기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자유를 향해 떠날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